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겨울이라 밖에 나가면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꼭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 독감이 심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말인데 다른 때와 달리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인생을 통틀어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거든요. 어디 얘기도 창피해서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쉬울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신다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1살 차이의 연년생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자매라고 하면 제게 부럽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확실히 남매나 형제들보다는 자매가 사이가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보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니랑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관계거든요. 일단 우리 언니는 저보다 훨씬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언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언니를 본 사람들은 다 언니의 외모를 보고 놀라거든요. 심지어 언니를 보고 연예인이냐고 묻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외모 덕분에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시장에 데리고 가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인형처럼 생긴 외모라서 엄마도 언니를 꾸미는 재미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하도 이러니까 실제로 잡지 모델에 지원해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니와 달리 저는 지극히 평범한 외모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아주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평범한 외모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예쁜 언니와 평범한 저는 어릴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특히 명절 때 친척들을 보면 대놓고 외모를 비교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품평이 너무 싫어서 어릴 때는 친척집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예뻐하니까 성격이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본인에게 관심이 오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 했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본인이 무조건 주인공이어야 했거든요. 실제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면 언니는 매번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해서 아무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어릴 때 엄마와 아빠는 주인공인 언니를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언니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해서도 언니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와 달리 언니는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라 친구가 많았어요. 친한 친구 한두 명하고만 지내는 저는 친구가 많은 언니가 부러웠습니다. 언니는 집으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언니의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저는 동생이라고 놀아주지 않아 혼자 방에서 놀고는 했습니다. 예쁘고 친구도 많은 언니 덕분에 부모님은 행복해 하셨죠. 어릴 때는 이런 언니 때문에 친자매가 많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실 언니와 저는 자매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정도로 닮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나 언니 중 한 명이 혹시 입양아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양은 전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목소리가 큰 언니 덕분에 제 성격은 날이 갈수록 소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본인이 항상 우선이라 제 기분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이런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발생했어요. 언니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활발한 언니라서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하던 언니였어요. 조용히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저와 달리 언니는 시간이 나면 항상 밖에서 놀았습니다. 언니가 저보다 키도 컸고 오히려 감기 같은 잔병치레는 제가 더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한여름에 열도 펄펄 나고 코피도 자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자 동네에서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하셨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심장 쪽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엄마는 울다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전조 증상이 없었고 갑자기 이런 거라 우리 가족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언니는 진단을 받고 심각한 상황이 되어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언니 때문에 부모님은 언니 걱정하느라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언니는 제게 마치 신 같은 존재였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니 속상했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로 우리 언니가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언니가 아프면서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지 않았던 우리 가족은 빚도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느라 친척들과 인연을 끊기도 했어요. 원래 자주 왕래했는데 돈이 엮이니까 한 번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언니를 치료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아빠는 평일에는 직장에서 야근까지 하고 주말에는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언니 옆에서 간호하고 집에는 주로 저 혼자 있었어요. 그 상태로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않았어요. 수영아, 이번에 언니가 수술을 잘 됐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대. 그런데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아야 좋다고 해서 강원도로 이사 갈 거야. 언니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네가 집에서 많이 놀아줘. 언니가 집에 오면 수영이 네가 많이 챙겨줘야 해. 엄마랑 아빠는 돈을 벌러 나가야 하니까. 알겠지? 아빠는 수영이만 믿을게. 언니를 부탁해. 언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했는데 그대로 우리는 강원도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공기 좋은 곳에 가는 게 좋다고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대출을 받고 어떻게든 빌려서 병원비를 냈지만 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강원도 시골로 갑자기 가게 되었을 때 제 나이는 18살이었어요. 입학할 때 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학기 중에 간 거라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낯선 시골이 어색하기도 했죠. 원래 성격이 밝거나 부침성이 좋으면 몰라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라 더욱 힘들었습니다. 물론 공기는 매우 좋았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빠도 직장을 옮겼고 엄마도 빚을 갚기 위해 근처에 있는 빵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언니와 저만 둘이 남게 되었어요. 태어난 언니는 저밖에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도 않아 종일 저만 집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공부도 해야 하고 겨우 친해진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언니 때문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집에 오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제게 아픈 언니를 챙기지 않는다고 혼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니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언니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답답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런 마음은 제가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고3 때 더욱 심해졌어요. 언니가 아까 또 울었어. 수영아,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될까? 언니도 가만히 옆에서 책을 읽는다고 했어. 네가 집에 없으면 언니가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러다 너희 언니 또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같이 있고 싶어도 빚이 한가득이라. 엄마, 언니가 자꾸 공부하려고 하면 옆에서 말을 걸어. 물론 언니도 혼자 심심하니까 그러겠지. 근데 나도 저런 언니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물론 언니를 사랑하고 안쓰럽지만 아니야. 내가 그냥 집에서 공부할게. 언니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면 종일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계셔서 제가 아픈 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언니의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언니는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찼고 많이 걷는 것도 힘들어했거든요. 학교에 갈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언니가 안쓰러우면서 저는 제 생활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 접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교하고 집에 오면 언니와 밥을 먹고 종일 심심했던 언니의 말을 다 들어줘야 했어요.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잠을 포기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반드시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시골이 주는 정겨움과 평화로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제 인생도 중요해서 공부해서 집을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최고의 방법은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밥과 잠을 포기하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시골이라 제대로 된 사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서울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너무 고생하는 것도 안쓰러워서 언니도 최대한 돌보았어요. 엄마는 제게 항상 언니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성공해서 우리 집의 빚도 갚고 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살이 8kg나 빠져가며 공부했던 저는 마침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와서 자취하며 살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과 언니가 강원도에 있으니 보고 싶었지만 저 혼자의 자유를 느낀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입생의 행복을 다 누리기도 전에 엄마가 놀라운 말을 했거든요. 수영아, 네 자취방에 언니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랑 아빠가 일하느라 집에 잘 없어서 불안해. 그리고 너희 언니도 종일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대. 네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엄마, 그런데 언니가 나랑 같이 살아도 나는 학교에 다녀야 하잖아. 언니가 서울에 와도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아. 그리고 언니 건강 때문에 시골 간 거잖아. 대학은 고등학교처럼 계속 학교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나면 언니 데리고 예전에 살던 곳도 가고 근처 공원도 가면 좋잖니. 또 언니가 아프면 병원이 가까우니까 가기도 좋고. 너는 동생이 언니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니? 엄마는 언니를 제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이 갑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공부해서 서울에 왔더니 대학 때도 언니를 돌봐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엄마에게 거절 의사를 보이자 엄마는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때 언니는 매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자꾸 전화하고 그걸 받으면 절대 끊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문자를 수십 통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니를 데리고 서울에서 같이 살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언니가 같이 살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손기술 같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고 저를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언니와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제게 언니와 같이 사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언니의 집착은 같이 살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진짜 언니는 세상에 저랑 언니만 남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수업을 듣고 나왔는데 언니가 강의실 앞에 있어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언니는 그때 몸이 약하긴 했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언니를 위해서라도 공부해서 대학에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몸이 좋지 않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 컴퓨터만 했어요. 언니는 분명히 제게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해서 월급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비용도 많았는데 언니까지 있으니 저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해야 했어요. 빚을 갚느라 바쁜 부모님께 부담을 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게 심심하다고 여기저기 같이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언니가 비싼 곳을 가자고 할 때마다 곤란했어요.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도 언니는 본인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사람이라 화가 나서 싸운 적도 많아요. 어차피 언니 나랑 집에 있어도 게임하느라 바쁘잖아. 나도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 왜 언니는 항상 언니만 생각해? 지금 병도 다 나았다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면 언니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던지 혹은 뭐라도 해봐. 내가 아픈 게 죄야? 아프고 싶어서 아프니? 너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래, 내가 죄인이다. 살아있는 내가 죄인이야. 됐어? 됐냐고. 언니는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나가 죽겠다고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한밤중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당장 강원도로 가겠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또 제게 뭐라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는 언니를 위해 저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시작했어요. 다른 일보다 시급이 높아 시작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대학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며 언니를 책임졌어요. 힘들고 괴로웠지만 불평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에서 사장이 되었어요. 다른 일보다 적성에도 맞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인데 매출이 꽤 나와서 더욱 좋았어요. 언니를 제가 돌보는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용돈도 매달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부모님은 빚을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제 쇼핑몰은 점점 날이 갈수록 매출이 올랐고 제 도움으로 부모님의 빚도 완전히 갚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옷 도매 시장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부모님의 일을 물려받아 가게를 하던 사장이었는데 저보다 2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참 성실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 텐데 한 번도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랑 그 남자는 서로 관심이 생겨 자연스럽게 연애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3년의 연애 끝에 저는 청혼받게 되어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하자 저는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축하한다는 말보다 먼저 들은 말은 언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너희 언니는 어떡하니? 네가 결혼하면 언니는 강원도로 오거나 서울에서 혼자 살아야 하잖아. 신혼집에서 같이 사는 것은 힘들까? 엄마는 아직도 너희 언니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꿈에 생생하게 나와. 언니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 엄마,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강원도 생활 마치고 서울로 오면 되잖아. 이제 빚도 다 갚았는데 왜 강원도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신혼집에서 어떻게 언니를 데리고 살아? 언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작은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저렇게 말하자 엄마는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했어요. 그때도 언니는 저랑 같이 제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되면서 언니를 책임지는 돈은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럼 언니를 혼자 이 집에서 살게 하고 저는 남편과 같이 신혼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언니가 혼자 있어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빚도 갚았는데 강원도에서 올 생각도 안 하는 부모님을 보고 저만 곤란했어요. 여기다 언니까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본인을 버리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버릴 생각도 없었고 단지 결혼해서 따로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혼자 이런 고민으로 머리가 아프니 당연히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둘 사이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이셔서 오히려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사업하는 제게 현실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무조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혼을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오로지 문제는 우리 친정에만 존재하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고민을 말하자 남편은 그러면 우리 신혼집 바로 옆집이나 윗집을 구해서 언니를 살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제안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2개를 사야 하니 부담이 꽤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살 집은 제 명의로 우리가 살 집은 시부모님의 돈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우리의 사연을 듣더니 아픈 언니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언니도 이 얘기를 들으니 그제야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그 뒤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을 길게 가고 싶었어요. 휴일이 거의 없이 일하는 우리라서 이번 기회에 시간을 길게 내어 미국 전역을 돌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투어도 가고 조용하게 휴양도 하고 또 도시에 가서 활기찬 생활도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둘 다 사업하니까 쉬어가는 시기로 보내기로 한 거죠. 가는 김에 가까운 멕시코도 들리고 캐나다까지 가는 걸로 거의 한 달을 계획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시댁에서는
어차피 남편 사업은 당신들이 같이 하는 거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게 용돈까지 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죠. 문제는 또 역시 우리 친정 부모님과 언니였습니다.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의 눈은 너무 진지했고 제가 언니를 잘 아는데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눈치를 챈 분들은 아시겠죠? 언니는 제게 신혼여행을 우리 부부와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잖아. 이번 기회에 나도 미국에 가보고 싶어.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도 아니고 언제 또 내가 미국에 가보겠어? 게다가 캐나다랑 멕시코도 간다며. 나 진짜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거 알잖아. 언니, 이거 그냥 출장이나 여행이 아니고 남편이랑 결혼해서 가는 신혼여행이야. 언니가 가고 싶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혼자 가는 건 어때? 오붓하게 남편하고 둘이 지내고 싶어서 그래. 나 사업해서 바쁜 거 알잖아. 언니에게 저는 당연히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을 낼 테니 혼자 가라고 전했어요. 언니는 그때 제가 번 돈으로 집에서 게임하고 술만 마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는 제가 본인을 버렸다고 또 혼자 울었어요. 운다고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동안 언니를 위해 살았던 저는 제발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심지어 엄마에게 또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게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셨어요. 혼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만약 언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6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때 나이가 30대였어요. 충분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아프지도 않아서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너무 혼자 게임하고 술을 마셔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걱정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언니가 처음 아팠을 때 그 당시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부끄러워서 남편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남에게 절대 싫다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고민을 알면 어떻게든 언니를 데리고 가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친절하고 다정한데 그래서 답답한 구석도 있었어요. 결국 신혼여행은 제가 원한 대로 남편과 둘이 갔지만 언니의 원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삐진 언니를 달래느라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남편과 저는 그동안 재미있게 쉬었으니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 달을 여행했더니 밀린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게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언니는 본인을 내버려둔다고 외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까지 안 아픈 언니를 돌봐야 하는지 의아했어요. 언니에게 진심으로 간단한 일을 구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절대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저도 머리로는 언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야 언니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원망을 평생 들어야 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말로만 일을 구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사업 매출이 좋아서 언니를 책임질 능력은 제게 충분하기도 했고요. 다만 저는 언니가 지인이 없으니 곤란했습니다. 저녁에 남편하고 오붓하게 보내고 싶어도 언니가 무작정 초인종을 누르곤 했거든요. 같이 밥을 먹자고 심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적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러면 또 처형이니까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분명 결혼했는데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언니의 게임과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언니는 대학도 안 나오고 일도 안 하니까 아는 지인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아프고 나서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더 도움을 주었던 거죠. 언니는 이런 상황을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나름 멀쩡했던 언니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괴팍하게 변했어요. 그러다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게임 때문에 언니는 소리를 하도 지르고 발로 바닥을 찍어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했어요. 언니의 아랫집에 사는 분들은 심지어 경찰도 불렀습니다. 중재하러 나간 저랑 남편이 언니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자 아랫집 분들은 저를 붙잡고 심하게 따졌어요. 언니가 저 모양이면 묶어놓기라도 하던가.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가면
술에 취해서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 저 정도면 어디 중독 치료 기관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 소리도 울리고 내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언니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방음 매트 시공해서 최대한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언니를 말려도 제 말을 듣지도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언니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 저는 이웃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민망해서 눈을 내리깔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니의 아랫집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언니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일어나서 술로 하루를 시작해서 매일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도 언니가 저렇게 술을 물처럼 마시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원래 건강한 사람도 저렇게 마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텐데 언니는 수술까지 한 환자였잖아요. 언니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 마시며 게임을 하다 가끔 밖에 나오면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괜히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가 그대로 신고당한 적도 많아요. 남편과 저는 죄인이 되어 매번 죄송하다고 빌기 바빴습니다. 선물도 사서 자주 돌렸고 언니 대신 미안하다고 비느라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피해를 받은 이웃 주민은 제게 제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자꾸 놀이터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을 거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니까 더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언니에게 말하면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라도 같이 살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강원도에서 부모님을 억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도 떨어져 있으니 제게 더 뭐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부모님이랑 언니랑 같이 살면 조금이라도 편할 줄 알았던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언니가 갈등을 일으키면 무조건 언니의 편을 들었어요. 언니와 같이 아랫집하고 싸워서 경찰이 잡고 오니까 경비원 아저씨도 제게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시댁하고 고부 갈등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결혼한 우리가 힘들까봐 명절에도 두 분이 여행 다니기 바쁘셨습니다. 제가 너무 언니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남편은 본인이 더 나섰어요. 퇴근하고 혼자 집에서 쉴 수 있게 본인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드디어 가질 수 있었죠. 남편은 마치 우리 부모님의 아들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가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이라면 언제나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빠와도 자주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녔어요. 자매라서 아들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던 아빠는 남편이 당신께 잘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 대신 엄마와 언니의 수다 상대가 되어주니 저도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런 남편이 고마우니까 저도 남편과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를 봐도 언니 얘기가 전부였거든요. 당신들이 죽으면 언니를 제가 끝까지 책임지라고 귀가 아프게 얘기하셨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저를 그 자체로 봐주셨어요. 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늘 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덕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랑 남편은 결혼하고 2년쯤 지나자 임신에 성공했어요. 원래 저는 반드시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남편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임신에는 스트레스가 취약하다던데 제가 하도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사업하느라 몸이 바쁘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 다행히 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제게 지극정성으로 대했는데 임신하니까 더욱 제게 잘했습니다. 원래도 다정한 사람이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제게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도 남편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살짝 입덧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제게 입맛에 맞게 요리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유산이나 다른 일이 없어 무사히 출산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조리를 시작했는데 또 다른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아기 보러 올 때는 술 마시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언니한테 지금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 아기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언니, 부탁이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줘. 언니도 조카 생겨서 기쁘다며, 응? 예,
너는 왜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말하니? 네가 네 새끼가 걱정되는 것처럼 나는 너희 언니가 걱정이야. 그리고 언니가 더러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상처받아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언니는 조카가 생겨 기쁘다고 하면서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산후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 집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언니와 엄마는 없는 것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언니는 진심으로 술이 취해오니까 없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아기를 만질 때는 손을 씻고 만지라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술 냄새가 가득한데 그 입으로 아기의 얼굴에 뽀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더 견디기 힘들었던 제가 불만을 표현하면 엄마와 언니는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항상 중간에서 노력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어색하고 안 좋은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그 노력을 아니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고통받는 것을 아니까 참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힘들다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가면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아기를 어떻게 안고 돌봐야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언니가 아기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예상보다 우리 아기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본다고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이니 그건 참 좋았어요. 아무리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술도 매일 소주를 마시다가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점점 줄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니는 우리 딸이 자라면서 더욱 예뻐했어요. 저도 언니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우리 딸을 데리고 놀러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언니랑 나가면 딸이 다쳐서 왔거든요. 아기 얼굴에 상처가 끊이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몇 번이나 났습니다. 언니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점점 싸움도 났어요. 언니, 제발 아기랑 다닐 때는 손을 잡고 다녀.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항상 지켜봐야 해. 애들은 원래 1초라도 눈길을 안 주면 큰일 나.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래. 야, 내가 무슨 조카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냐? 너 힘들까봐 내가 데리고 나가는 건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진짜 너 그렇게 살지 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 저는 언니에게 한 번도 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저는 육아에 매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의 일도 직원을 더 뽑아 저는 사무실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재택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충분히 제가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무작정 우리 집을 찾아와서 딸하고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사나워서 그러면 나갔다 오라고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니는 심지어 우리 집에서 거의 매일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딸하고 남편하고 셋이 오붓하게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생일에도 언니와 함께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언니와 제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 딸의 8살 생일이었어요. 언니는 딸의 생일이니까 둘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거절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너무 완고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반대하면 언니는 분명 또 미친 사람처럼 제게 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언니와 딸을 놀이공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이따 다 놀고 데리러 온다고 하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언니와 딸을 데리러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언니가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우리 딸은 외투를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덜덜 떨고 있었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이모가 이상하다고 울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나한테 분명히 지영이 제대로 돌본다고 하지 않았어? 술 절대 조카 앞에서 안 마시기로 약속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지영이 외투는 어디에 있어? 애가 지금 얼어서 덜덜 떨잖아. 우리 조카 생일이라 기분이 좋아서 마셨다. 어쩔래? 야, 너는 잘난 남편의 예쁜 딸까지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냐? 내가 아무리 독신주의자라도 너를 보면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좀 마실 수도 있지? 실제로 우리 딸은 그날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딸의 생일이 겨울이라 그날 매우 추웠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핫팩과 목도리, 장갑 등을 다 챙겼는데 그걸 옆에서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더라고요. 패딩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본인이 챙기면 되지만 우리 딸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그날 집에 오는 내내 언니와 저는 차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제겐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온갖 육두문자를 남발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언니가 집에 오는 것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언니와 엄마는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 사건도 있고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친정 행사가 있어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때문이 아니고 평생 당했던 억울함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더 참는 것은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제게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엄마는 늘 언니 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뒤로는 친정 행사에 남편만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딸을 보여주기가 싫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고맙게도 제가 혼자 가라고 하면 군말 없이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몇 달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제게 술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언니의 집에 가도 냉장고에서 술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변했다는 것을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제게 우리 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사업이 확장되어 매우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어서 제가 예전처럼 재택으로 계속 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는 날도 많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너무 신났습니다. 일이 바빠도 제 옆에서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벌어서 같이 이렇게 옆집 사이로 아파트 2채를 사서 이사갈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는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돈은 예상보다 더 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때까지도 제 돈으로 살고 있었어요. 언니와 엄마에게 주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도 주고 월 한도 500만 원을 정해놓고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집안일은 저보다 상대적으로 한가한 남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말해주었어요. 저를 집으로 부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아기 가졌어. 네가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좋아 보이더라. 정자를 기증받아 낳는 방법이 있더라고. 연예인도 그렇게 가진 사람이 있대. 아무튼 지금은 임신 중기고 몇 달 지나면 곧 아기가 나와. 뭐? 언니가 이렇게 갑자기 말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다. 그래도 너무 축하해. 나는 언니가 평생 독신으로 살 줄 알았는데. 언니 닮은 아기라면 너무 예쁘겠다. 내가 바빠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줘서 미안해. 대신 카드 한도 올려줄게. 언니는 갑자기 제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언니가 아기를 낳아 키우면 그래도 무료하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언니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일도 한 번도 안 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저한테도 조카가 생긴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워낙 바빠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는 못하니까 대신 돈으로 많이 챙겨주었어요. 카드 한도도 올리고 저는 이미 아이를 낳아봤으니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따로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출산에 필요한 용품을 많이 샀습니다. 언니가 외모가 예쁘니까 태어날 조카의 외모가 기대되기도 했어요. 저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조카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도 모르고 마냥 신났던 저는 오랜만에 아기 용품에 눈이 돌아서 참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언니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바쁜데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언니를 보러 가서 축하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언니가 제발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기념으로
아기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 정도로 저는 축하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100일이 지나고 저는 태어나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와요. 조카 100일 잔치를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길래 좋은 마음으로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의아함을 가진 채로 있었는데 언니가 심호흡을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무슨 얘기를 할지 예상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뭘 말하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순간 속으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기에게 언니랑 같은 질병이 있나 생각도 했어요. 자꾸 멈칫하는 언니에게 저는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했어요. 수영아, 언니가 사실 제부한테 정자 받은 거야. 이제 사실을 알릴 때가 온 것 같아서 말한다. 제부가 참 좋은 사람이잖아.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성실하고. 그래서 제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 아, 혹시 해서 말하는 건데 엄마랑 아빠도 다 허락했어? 저는 해맑게 말하는 언니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충격을 받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가만히 언니를 응시했어요. 언니는 조카를 안고 너무 행복하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이 허락했다는 말에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계셨고 엄마는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제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자를 줬다는 것은 남편도 이 행위에 동의했다는 말이라 남편에게 배신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평소에 거절을 절대 못하는 성격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른 얘기잖아요. 처형이 정자를 달라고 바보처럼 허락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색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자 엄마는 제게 별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김서방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야무지잖아. 이런 사람 찾는 게 절대 쉽지 않더라고. 나는 너희 언니가 어릴 때 아프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허락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응? 엄마, 제발. 이제 정신 차려. 언니 완치된 지가 언젠데 누가 보면 아주 지금 말기암 환자야. 오히려 게임하고 술 중독인 사람을 지금 뭐? 이제껏 그럼 나만 몰래 다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 진짜 충격이다. 어떻게 이래? 저는 엄마의 말에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차별받던 것도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또 언니가 아파서 제가 받은 피해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님과 언니에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저 몰래 정자를 받아 임신한 거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올라와서 참아왔던 분노가 온몸을 뒤덮였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며 가족들에게 제 감정을 말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냐고 오히려 뭐라 하더라고요. 이미 낳은 아이를 그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지 않냐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친정 식구들과 남편의 얼굴 자체를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딸을 뒤따라 나왔는데 순간 너무 꼴도 보기 싫어 뺨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뺨을 맞고도 제게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오해고 뭐고 이미 정자를 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일단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도 끔찍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으나 비번을 이미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말하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나와 엉엉 우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지막엔 울먹거리며 당신은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친 짓을 한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딸도 영문도 모른 채로 제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빴지만 겨우 시간을 내어 휴가를 내고 종일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도저히 우리 딸에게 아빠가 같은 사촌동생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얘기하기도 창피해서 혼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서름을 지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국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언니와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라서 부동산 서류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와 언니는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 말은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말이에요. 나 남편하고 이혼할 거야. 이런 멍청한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후회돼. 그리고 이제 나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도 없어. 그냥 우리 이제 인연 끊고 갈 길 가자. 나도 언니랑 엄마 더 책임지기 싫어. 뭐? 갑자기 이렇게 집도 뺏고 카드도 뺏으면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쟤 미쳤나 봐. 야. 언니와 엄마는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냥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차피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어서 꼴릴 것도 없었어요.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 사건 때문에 머리가 참 아팠어요. 언니와 엄마는 끝까지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경제권을 가져가니 나중에는 육두문자 욕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이사를 2번이나 갔더니 연락이 더 오지 않았어요. 아마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다 끝난 일이라 현재는 딸과 행복하게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저는 딸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인생 많이 응원해주세요.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들 많이 지쳐 계시는데 저 역시 언제쯤 상황이 나아질까 싶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가족 사정이 있다 보니 더더욱 인생이 고되게 느껴지네요. 저희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매일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깊은 고민이 밀려와요. 결혼할 무렵부터 저희 어머니는 꽤 까칠한 분이라 생각했고 저는 적잖게 염려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뭘 시킨다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진 않으시지만 말투가 묘하게 쏘아붙이는 시기였거든요. 뭔가 더 말을 걸기 힘든 느낌이었어요. 예, 너는 국을 그렇게 끓이니? 난 이렇게 하는데 좀 다른 것 같구나. 너랑 나랑 하는 게.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저리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안 그래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신혼 초에는 괜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시나 싶고 자꾸 주방 들어오지 말고 저리 가 있으라고 하는데 화가 난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를 계속 지켜보니까 점점 어머니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말투가 저렇게 톡톡 쏘아붙이는 형태라 초반엔 화난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본인은 정말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지 않길 바라서 한 말씀이시더라고요. 몇 번의 명절이나 행사를 하며 지켜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말씀이 진심이신 것 같아 그렇게 따르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래 알면 알수록 우리 시댁은 평범한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하는 시집살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집안 시집살이는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본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본인 시어머니인 시할머님의 시종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그 댁에는 시할머니와 고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버스를 타고 드나드셨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왜 그래야 하는 거야? 할머님은 고모님이랑 같이 사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가 저 연세에 계속 반찬 해다 드리고 집 청소를 하시는 거지? 버스 타고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하지만 엄연히 딸이 있는데? 남편도 이 부분에선 좀 마음에 걸렸는지 아무래도 본인 엄마가 고생하는 거라 신경은 쓰였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그 문제 갖고 엄마랑 아빠랑 정말 숱하게 싸웠어. 나도 우리 할머니가 별로 좋진 않아. 내가 있건 없건 간에 어머니한테 막말하실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걸 또 아버지가 그냥 가만 보고 있을 때가 많아. 그러면 집에 와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제가 봐도 우리 아버님은 진짜 엄청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본인 나이 환갑이 지났는데 그런 일은 정말 그만하고 싶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버님은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지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아니 글쎄 본인 어머니를 어떻게 챙겼는지 매번 물어가며 일일이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상황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저조차도 피로감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어지간해서 저를 잘 부르지 않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저기 슬기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이야. 그게 오늘 우리 어머님과 고모님 댁에 가는 날이거든. 이렇게 첫 운을 떼시는 것이 어째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설마 나한테 넘어오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얘기였어요. 저기, 너 시간 괜찮으면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평소 같은 버스 타고 오갈 텐데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내가 오늘 신세 좀 지고 싶은데 어떠니?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염려한 것보다 그렇게 엄청난 부탁은 아니셨고요. 한편으론 저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구태여 시댁을 가신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곧장 준비를 하고 그날 오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요. 이날 저는 매우 새로운 부분에서 충격받게 되었고 이후로는 어머니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에 대한 생각도 역시나 달라지더군요. 살짝 두려움도 생겼고요. 혹시라도 우리 남편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진 않으려나 싶은 그런 생각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날 겪은 고모님과 할머님은 진짜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특히 할머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보는 내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애미 너는 시댁 드나드는 게 그렇게 굼떠서 어떡하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오늘 내일 하는 노친네 앞에서 네가 더 아픈 애소리를 해도 되는 거야? 하여간 그놈의 싹퉁머리는 대체 언제 낳는 거냐? 역병마냥 저놈의 싹퉁바가지 성격은 그대로 굳어가지고는 어지간히 재수없게 구네. 아니, 이게 환갑 넘긴 며느리한테 하실 수 있는 소린가요? 본인 며느리에게도 더 어린 며느리가 있다는 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 앞에서 엄청 막말을 뿜어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그런 말 들으신 게 민망하셨는지 힘든 몸으로 대꾸를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오늘도 며느리가 태워다 줘서 온 거예요. 그만하시고 이거 물김치랑 나물 갖고 왔으니 잘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요.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넣어두고 갈게요. 이러면서 끙끙대며 움직이시는데 제가 얼른 따라붙어 도와드리려 했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유, 됐다. 너는 이런 일 할 게 아니야. 금방 넣을 거니까 저기 현관에 나가 있어라. 어머니가 인상을 써가며 극구 거절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시할머님은 마치 본인 손주 며느리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걸 상관도 안 하고 막 어머니한테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렇게 활기 넘치는 상태로 빽빽 질러대시는데 전 너무 놀라서 혹시 뭐 치매라도 있으신 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가 싶었다니까요. 이 망하려니? 이게 내 말은 다 귀등으로 주워듣고 저렇게 싹퉁머리 없이 무시를 해? 이런 식으로 네 신우랑 시엠이 굶어 죽이려고 네가 작정을 한 게지. 어디 몸이 아프네 방정 떨면서 지 몸만 홀랑 나가버리려고 머리를 써? 예끼 못된 년.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순간 놀라서 저도 모르게 숨을 흡하고 들이마셨어요. 어쩜 저렇게 거칠게 욕하면서 막 옆에 있는 지팡이까지 휘두르시는 건지. 제가 다시 현관에서 뛰어들어가 막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얻어맞으셨을 거예요. 마구 욕지거리를 하시면서 지팡이를 주방 쪽으로 내던지셨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어머니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나 봐요. 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착착 반찬들만 넣으시더라고요. 예, 가자 이제. 어머니, 고모, 저 갈게요.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말하시더니 그대로 잠바를 주워들고 빠르게 나서시더라고요. 이때 안색도 안 좋고 피곤해 보이셨는데 할머님과 고모님은 그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우리 어머니 뒤편으로 또 막 욕을 퍼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어줍지 않게 인사드리고 얼른 어머니를 바깥으로 나가시게 했는데 아무래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다더니 많이 지치신 듯 했고 조수석에 타시라 했더니 굳이 뒤편으로 가시더군요. 저기 미안하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 뒷좌석에서 잠깐 살짝만 누워서 갈게. 속이 너무 안 좋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안전벨트 하시고 비스듬히 기대신 채 배가 계속 아프신지 기울여 엎드리듯 누우셨어요. 하다 안 되겠어서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병원에서는 장염인 것 같다고 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약을 받아 드신 후 또 차 안에서 누우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모셔드리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하니까 남편은 그 정도로 어머니가 힘드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전 외려 이게 더 신기한데 말이에요. 근데 나도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 할머니랑 고모랑 떨어져 산 지 꽤 됐고 어머니가 나를 데려갔던 적은 없거든. 명절 때 가끔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고모가 나한텐 잘해주시니까 적어도 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신 적은 없었어. 좀 성질 내신다는 정도만 알았지. 아니 근데 그렇게 욕을 막 하셨다고?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이러면서 남편 기분도 급격히 다운되었고 솔직히 이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저도 괜한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아버님한테 얘기해보는 게 어때? 음식 하시는 건 어머니가 하실지 몰라도 갖다 드리는 건 아버님이 하시는 걸로 말이야. 어른한테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어머니 너무 안 되셨어. 내가 볼 때 좀 속상했던 건 그렇게 욕을 뒤에다 대놓고 하시는데도 어머니가 별 반응이 없으셨다는 거야. 한두 번, 한 몇 년 들어왔던 게 아닌 것처럼 익숙해 보이시더라고. 남편은 이때 꽤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이후로 아버님과 바로 통화하는 듯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건지 남편과 아버님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더군요. 아버지는 왜? 아니,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화낼 일이에요? 아버지한테는 할머니가 엄마지 우리 엄마한테는 아니잖아요. 세정이가 오늘 엄마 따라갔다는데 진짜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엄마 아프다면서요. 대체 아버지는 왜 어쩜 그렇게 본인 엄마만 소중한 줄 알아요? 이날 너무 싸움이 커지다 보니 괜히 아파서 누워 계셨을 어머니께도 불똥이 튄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왜 그런 말을 아버님한테 해서 일을 만들었어?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내가 괜히 널 데려가서 여러모로 일을 사납게 했구나. 아무튼 네 남편한테 더는 얘기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무슨 할 말이 더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안 그래도 썩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아버님과 거리가 더 벌어지게 되었고요. 어지간하면 아버님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더군요. 저도 중간에서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할머님 댁으로 매주 꾸준히 오가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었어요. 어머니는 그 연세에 그렇게 저 무서운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하시면서도 그런 상황을 매번 본인 선에서 끝내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전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나라면 어머니 같은 인생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그 답은 언제나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떠올랐어요. 바로 절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간단한 결론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을 하든 어쩌든지 해서 저 환경을 탈출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오던 중 저는 2살 터울로 둘째를 가졌던 무렵의 일인데요. 또 아기가 생겨 다들 흥에 겨워하던 중 그와 정반대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실 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걸 숨긴다든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에 진짜 서툴고 잘 걸리는 편이에요. 헌데 이 사실만은 그렇게 해선 안 되겠더라고요. 마치 집안에 도둑 들까봐 제대로 단단히 문을 잠그듯 어쩔 수 없이 입을 잠그고 있어야 했어요. 혜미야, 저기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탁하마. 제발 성민이한텐 얘기하지 말아줘. 응? 성민이 알면 난 그게 더 무서워.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날 상황이 왜 그랬냐면 저는 당시 산부인과에 임신 관련해 상담하러 갔었는데요. 어머니도 그때 볼 일이 있어서 그런지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바로 하루 전날 아버님이 하도 저희 큰애를 보고 싶다 하셔서 들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도 역 근처 산부인과를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때 어머니는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자궁 관련해 검사를 하셨고 결과를 들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예상 못한 결과를 듣게 되어 그런지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없었다면 아마 저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때 암 같은 엄청 큰 상황은 아니었지만 꽤 문제가 있고 정황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암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도 하는데 좀 지켜봐야 한단다. 근데 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민이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응?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걱정할까봐 진단 내용이나 수술 여부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 와중에 일단 말은 안 하기로 했고 그렇게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궁 수술을 하신 다음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건지 한동안 시할머님 댁에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몸으로 대신 간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됐어. 아버님께 부탁할 테니 가지 마라. 네가 할 게 아니야. 그냥 둬라 좀 애미야. 사실 저도 이때 마음은 가고 싶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선 그어주신 게 감사하긴 했죠. 이때 말고 몇 번 시할머님 댁에 챙겨드리러 간 적 있었는데 진짜 까탈스럽기도 하고 하여간 너무 불편했거든요. 80대가 넘으셨는데도 어쩜 그렇게 욕을 하시거나 화를 낼 때는 허리가 꼿꼿하게 세워지시고 짜증을 내시는 건지 어디서 그 힘이 솟아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버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길래 이때 저도 막다리라 움직이기 힘들 때였거든요. 결국 남편이 따라 나서서 같이 갔는데요. 이때도 돌아오는 내내 아버님과 남편 사이 큰 싸움이 났고 저는 막달 무렵에 태교를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불안할 지경이었어요. 너 어디서 할머니한테 말을 그따구로 해?
고모한테도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야. 그따위로 할 거면 이제 따라오지 마. 네 할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하고 업어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고. 근데 진짜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그냥 아버님과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인 남편도 그 말을 꺼낼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아버지는 아까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 몸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 와중에 아버지 밥은 누가 챙겨주냐고 했잖아. 어머니 저렇게 누워서 며칠을 못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아버지야말로 그런 식으로 어머니 부려먹을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요. 손 까딱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혀요? 어머니 아픈 거 다 아버지 때문 아니야. 이러다 보니 아버님은 막 역정을 내면서 차를 세워라 내린다 어쩌고 하시고 결국 남편은 중간에 차를 세웠죠. 아버님은 진짜 문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닫아버리셔서 그 바람에 큰애가 깜짝 놀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불안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동안 시댁 왕래도 못했고 둘째를 낳고 거의 돌이 될 때까지도 가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만 그냥 어머니께 다녀온다고 했고 저도 전화만 몇 번 드려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님과 너무 크게 한판 해서 그런지 남편은 도무지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중간에 좀 왕래도 다시 하고 어머니도 기운을 차리신 듯 했는데요. 회복하신 것 같긴 한데 어째 혈색은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몸을 쓸 만큼 썼으니 이렇게 티가 나나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시면서 우리 둘째를 마냥 예뻐해 주시니 전 그건 그것대로 또 뭔가 먹먹하고 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때 더더욱 이해가 안 됐던 건 우리가 얼마간 찾아보지 않은 사이 어머니에겐 또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얼핏 듣긴 했지만 저도 두 아이 육아하느라 제대로 못 물어보고 넘겼었거든요. 사실 어머니도 어지간하면 그때 몸이 많이 아파지면서 웬만하면 본인 시댁과 거리를 둘 각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니, 아프신 어르신께 이런 표현이 예의에 안 맞는 건 알지만 근데 정말 해도 저희 어머니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이죠. 할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니 근데 고모님 같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모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외려 제가 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머니는 정말 무표정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모시는 건 아니야. 그냥 전보다 좀 더 자주 가서 들여다봐야지. 간병인을 쓰자고 했는데 그건 또 고모 마음에 안 드나 보더라. 고모도 당뇨가 있고 힘들어서 그런지 간호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러면 간병인을 쓰면 되지 않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대화가 3-4번 오갔음에도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어머니가 전보다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어머니는 자궁수술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치매 온 본인 시어머니 때문에 버스를 타고 거의 매일같이 오가셔야 하다니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버님께 말씀드려볼까 했는데 솔직히 본인 아들에게도 그렇게 난리치시고 어색해지셨는데 제가 여기서 중간에 끼면 정말 사태가 악화될 것 같았어요. 저도 별말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두 아이들에게 치이며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답니다. 중간에 남편 회사에서 큰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그걸 수습하면서 많은 퇴사자들이 생겼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본인 몸도 힘드신데 아들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되니 여간 걱정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안색도 안 좋으시고 어쩌다 저희가 반찬 얻으러 갈 때면 그렇게 누워 있으셨죠. 그런 어머니가 어쩌다 웃는 건 우리 애들을 마주하실 때뿐이었고요. 그나마 남편도 그 광경이 그렇게 힘이 되었던 건지 종종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어머니랑 불편한 상황이었다면 그리 자주 안 갔겠지만
친정어른도 안 계시고 어머니 자체가 저렇게 무던한 성격이라 잘 따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저렇게 별거 아닌 듯 말하셔도 어머니와 시할머님 사이는 정말 불길 위를 걸어가듯 아주 위태위태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나 봐요. 치매를 앓으시던 시할머님은 치매도 어쩜 그리 볼성사납게 오신 건지 일주일에 월화목금 가서 봐드리는 본인 며느리를 엄청 독살맞게 괴롭히셨던 모양이에요. 90이 넘으셨는데도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왜 저런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는지, 가장 답답한 건 어머니였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진짜 너무 괴로우셨는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던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기절할 듯 놀랐는지 평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예, 너는 있잖아. 절대 니네 시할머니나 고모랑 상종하지 마라.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내가 먼저 가던지 해야 끝날 것 같다. 아휴, 정말 사는 게 지겹구나. 이때 왜 그런 말 하시냐, 좀 사정을 얘기해 주셔라 해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입을 앙 다물고 계시는 어머니. 옆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시고 괴로워 보이셨어요. 딱히 마땅한 화제를 찾지 못해 말을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검진은 잘 하고 계세요? 산부인과는 계속 다니고 계세요? 그거 꾸준히 보셔야 될 텐데. 저도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검진 날짜 잡아놨거든요. 어머니도 그때 수술하신 게 거진 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때 화제를 돌릴 겸 그리고 마침 생각이 나기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정말 머리에 종이 울린 듯 순간 얼이 빠지더라고요. 이걸 진심으로 하시는 소린 건지, 아니, 이런 얘기를 허투루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럴 화제도 아닌데 몇 번이나 눈을 다시 떠가며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표정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제야 앞서 하신 저 이상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뭔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 근래 좀 힘들어서. 아휴, 그게 그렇다. 이러면서 말씀을 잘 안 하시길래 왜 그러시나 했는데 뒤이어 하신 말씀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얘기였죠. 이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어머니 인생 자체가 다 허무하고 기운 빠지게 느껴지는 건지, 제 일도 아닌 남의 일인데도 너무 우울하고 비참해지더군요. 그게 말기라고 하더라. 그때 찝찝했던 게 그렇게 되었더라. 암이라니 그냥 다 진저리가 나네. 어머니는 평소에도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필요 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굳이 이 상황에서 그게 정말이냐 진짜냐 등의 부질없는 말들을 물고 늘어질 수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고작 물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었는데 묻는 와중에도 아찔하고 눈이 막 감기더라고요. 옆에서 애들이 이제 집에 좀 가자고 울고 보챘는데도 귀에 잘 안 들어올 지경이었어요. 그럼 아버님은, 아니 저희 남편은, 아니 아버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님 왜 모르겠냐? 같이 갔는데.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내가 자궁한 말기라는 걸 같이 듣게 된 아버님의 반응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도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벼락을 맞아도 할 말 없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만사 다 역겹고 진저리가 나셔서 그냥 빨리 죽고 싶단 소리를 서슴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휴, 대체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너한테 하는 건지. 그냥 듣고 말아라. 듣고 그냥 잊어. 하여간 네 아버님이 뭐라는지 아냐?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건지 왜 사는 건지 모르겠다. 글쎄, 내가 암이면 이제 어머니 간병은 누가 하냐고 하더라. 에휴.
저는 그간 어지간한 남의 막장 얘기를 들어도 뭐 그리 그냥 남의 일에 저리 열을 올리나, 그 둘 사이에 뭐 사연이 있겠지 하고 넘기던 타입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 간의 사정은 제가 결혼 생활을 수년간 해오고 겪고 알아와서 그런 걸까요? 저희 어머니 진짜 너무 투박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렇지 속내는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정말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다 때려치고 진작 뒤엎었을 저런 시댁도 몇십 년을 꿋꿋이 지탱하며 살아오셨겠죠. 이제는 솔직히 저는 이런 대접받는 어머니를 보며 과연 이게 아버님과 그 괴상한 성격의 시할머님과 고모님 탓만 할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니 본인이라도 본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반항하고 뒤엎으셔야 했던 게 아닌지 그 부분에서 이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속으로만 응어리를 안고 고생해봤자 돌아오는 게 대체 뭔가요? 본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조롱에 시누이까지 구박을 하고 그 화병이 돌고 돌아 맨날 몸은 아프고 이윽고 저렇게 큰 암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게 된 대답이 뭐냐고요. 당신이 암 걸려서 아프면 이제 치매 걸린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주냐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도록 그리 바보같이 사셨던 걸까. 안쓰러움을 넘어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시대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기 대접받는 건 결국 자기가 정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더는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그 공간에 머물러 있기도 너무 머리 아프고 괴로웠어요. 일단은 어머니 몸조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신사납게 울어대는 애들을 업고 손을 잡고 차에 태우는 동안 진짜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남편한테 얘기해야지 별 수 있겠나요? 마침 이때 남편이 시댁으로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냥 저는 멍하니 뒷좌석에 애들을 카시트에 고정한 뒤 저 역시 앞에 앉아서 한참을 엎드려 있었어요. 너무 메스껍고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순간 느껴진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와중에 둘째가 열이 좀 있는 바람에 소아과에 또 들러야 했고 증상들을 메모해야 할 것 같아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이것저것 메모하고 일기처럼 간단하게 쓰는 건데 거기에 뭔가 적는 와중에도 불현듯 또 그 불쾌한 생각이 온 머리를 움켜쥐고 안 놔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부인이 자궁암인데 암 말기인데 진짜 단단히 미치신 거 아닌가? 아버님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건지 어떻게 죽을 날을 받아둔 거나 다름없는 아내 보고 치매인 자기 어머니를 누가 모시냐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욕지거리는 입으로 다 쏟아져 나오더군요. 애들이 뒷좌석에 타서 싸우고 떠들고 있으니 억지로 입을 막고 속으로 웅얼거리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메모장에 일단은 둘째의 증상을 적어두고 소아과 의사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뭐에 홀린 듯 또 멍하니 의식 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쏟아나온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손가락을 타고 넘겨 쓰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나 지금 다 왔는데. 여기 앞에서 과일 사갈까? 이때 저는 너무 기운이 빠져 겨우겨우 답했고 남편이 이미 저만 치서 우리를 발견했더라고요. 아니, 우리 차에 있어. 영준이 열 있어. 우리 소아과 가야 돼. 일단 차에 타. 그래서 남편은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고 왜 열이 나냐는 둥 말하는데요. 그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 혹시 몰라 남편한테 받아보라고 했더니 얼른 받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지 그냥 전화를 대충 마무리하고 끊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순간 정말 꺼림칙하고 기분 나쁜 침묵이 우리 사이를 훑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제 핸드폰을 돌려주려 하는데 갑자기 화면에 눈을 고정하더니 잠깐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런데 남편은 계속 심각한 얼굴로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저를 한번 힐끔 보는데 그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그래? 뭐가 있는데? 뭐 왔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달라 했는데 남편이 무슨 헛개비라도 본 표정으로 저에게 폰을 내밀더니 갑자기 고함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야? 네 눈으로 보고 말해봐. 넌 뭐 하는 애냐? 이게 네 진심인 거야? 너, 너 이거 보고 말해봐. 이런 생뚱맞은 말을 하면서 대뜸 제 옷을 잡고 흔드는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끄슬려 들어간 바람에 저는 마치 머리가 잡힌 채로 흔들리는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래? 미쳤어, 당신? 왜 이러냐고, 진짜! 악소리를 지르며 떨어지는데 그때 핸드폰도 둥강하면서 떨어졌어요. 씩씩거리며 거의 소리가 저에게 들릴 정도로 남편이 일을 가는데 진짜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얼른 핸드폰을 주워서 화면을 봤는데 저도 순간 너무 놀라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진짜 심장이 뭔가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 마냥 아찔하더라고요. 거기엔 제가 아까 메모장을 켜두고 쓰다만 창이 그대로 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쓰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끊어지고 또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끊어지는 바람에 그 창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이 앞전에 멍하니 생각하면서 끄적인 내용들을 쓰고 지우려던 찰나 남겨진 말들이 있었어요. 시댁문을 열고 나온 이래 어머니 상황이 너무 이해 안 가고 답답해서 화가 나고 대체 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구조로 상황이 돌아가나 싶어 썼던 내용이 말이에요.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님도 그냥 돌아가시던지 누구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고? 야, 내가 이런 걸 이제껏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았네.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네가 쓴 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네 손가락으로 쳐 쓴 거잖아. 남편은 뒷좌석에서 애들이 이 아비규환 속에서 울건 말건 괴성을 지르며 저에게 손을 올렸고 차마 그 손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으나 눈은 거의 실핏줄이 터질 마냥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이상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간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엉망이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보라고 했으나 남편은 여전히 눈에서 살기를 떨구지 못했고 진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두서없이 닥치는 대로 진정시키기 위한 말들을 쏟아내다 보니 순서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몰랐잖아. 그게 머리 아파 정말. 내 말은 말이야.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암 말기라는 것부터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님이 하신 저 말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소리를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이 모든 게 다 할머님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완전 뒤죽박죽 시궁창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차에 탄 4명이 전부 뭐에라도 물린 양 제각기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남아나질 않겠더라고요. 전 아주 다급하게 대강 중요한 맥락부터 잡아가면서 남편에게 말을 했고 중간중간 어머니의 앞 얘기나 아버님의 저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 등장하다 보니 남편이 걷잡을 수 없이 붙여버린 불길도 아주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내 말은 아니 당신도 알잖아. 알 만큼 알잖아. 내 말은 그럴 뜻이야. 알았어?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셋 다 너무 싹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당연히 있으면 안 될 얘기고 그럼 안 되는 건데 이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누구 하나가 끝나야 끝날 것 같은 얘기 같아서 너무 기막혀서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정말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니야? 할머님도 할머님이고 고모님도 그렇고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님은 진짜 너무 최악이야. 남편은 여기까지 내용이 다다르자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가슴에 뭐라도 새겨 얻어맞은 표정으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투로 한 번에 남편에게 와장창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안 그래도 남편도 직장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안 돼서 그나마 가족들에게 기대며 겨우겨우 힘을 내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이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고개를 파묻고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어요. 애들은 계속 징징거리다 그 소리가 잦아들었고 엄마 아빠의 고성 싸움에 괜한 눈치를 보게 한 것 같아 이 또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편은 몇 번이나 피토하는 듯한 한숨을 계속해서 뱉어내더니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머리를 계속 뒤로 팍팍 쳐가면서 박아대는 거예요. 그걸 그만하라고도 말릴 수 없을 정도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 역시 저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 정말 토할 듯 역겹고 진저리가 났는데 자식인 남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피맛이 섞인 듯한 침만 계속 밀려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있었어요. 너무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짧으면 짧다고 생각했던 시간 속 애들은 지쳐서 울다 잠들었더라고요. 결국 둘째 소아과는 들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며칠간 이렇다 싶은 답을 정하지 못하고 서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 대화만 없었을 뿐 남편은 이미 어머니며 아버님과 각각 통화하기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일으켰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갑작스레 부탁해왔고 고민하다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남편의 부탁이 있기도 했지만 저에게 있어 이상할 정도로 큰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던 건지 남들이 보면 왜 그 무게를 제가 짊어지니 할지 몰라도 특별히 거절하고 싶은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세정아, 나 정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 거야. 그런데 이번 딱 한 번만, 정말 딱 1년 정도만 너에게 부탁하자. 나도 계속 생각을 해볼게, 응? 나 정말 힘내볼 거야. 그리고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봐주라. 진짜 안 될까? 우리 엄마 딱 1년만 집에 모시면 그러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정말 이렇게 빌게. 제발 그래주면 안 될까?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아버님을 이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였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혼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아버님은 여전히 어머니를 놓아주지 않고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일을 치는 바람에 많이 갑갑한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먼저 예상했다고 한들 저의 결정이 그렇게 큰 차이는 있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냥 다 떠나서 제가 보고 들은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참혹하게 여겨져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 봐요. 저희도 편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이런저런 치료가 빠르게 들어가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아버님의 폭주까지 이어지니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왜 힘든 사람만 저렇게 더 힘들어지고 독살 맞게 구는 사람의 인생 시간은 저렇게 더디게 가고 길어지는 건지 그리고 더 악랄해지는 건지 너무 갑갑하고 한숨만 납니다.